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신지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바람이 선선해졌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나 또 어르신들께서 젊으셨을 적부터 입안이 좀 텁텁하거나 목이 칼칼할 때 소금을 사용하셨던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소금으로 이를 닦기도 하고 또 소금물로 입안을 헹궈내면 개운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왠지 소금이 균을 없애줄 것 같다는 그런 믿음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소금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 생활 속에서 살균이나 소독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죠. 지금도 목욕탕 같은 곳에 가면 굵은 소금을 비치해 둔 곳을 볼 수 있기도 하고요. 뭔가 깨끗하게 하고 나쁜 것을 물리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께 이렇게 익숙한 소금 양치와 소금물 가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넘어가면 좋을 점들을 좀 더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과연 소문처럼 효과가 좋은 것인지, 또 이왕이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 몸에 더 이로운지, 혹시 주의할 점은 없는지 오늘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먼저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인데요. 소금 알갱이로 직접 이를 닦는 소금 양치 말입니다. 예전에는 치약이 귀해서 소금으로 대신 닦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치약보다 소금으로 닦는 것이 더 시원하고 개운하다고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방법 괜찮은 걸까요?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금 알갱이로 직접 이를 닦는 것은 저희가 권장해 드리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특히 김장할 때 쓰는 굵은 천일염 같은 경우는요. 입자가 아주 크고 모서리가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거친 알갱이로 잇몸을 문지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사포로 문지르는 것처럼 연약한 잇몸에 상처를 내기가 너무 쉽습니다. 아,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군요. 생각해보니 피부도 떼수건으로 세게 물면 빨갛게 되는데 잇몸은 훨씬 더 약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네. 게다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치아 표면을 마모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금 알갱이가 단단하다 보니 반복적으로 치아 표면을 문지르면 치아의 가장 바깥층인 에나멜질이 조금씩 닳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아, 에나멜질이요? 네, 옛날 어르신들 중 소금 양치를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치아 목 부분이 패인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런 습관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아 표면이 마모되면 이가 시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치아까지 마모될 수 있다니 그건 정말 피하겠네요. 개운한 느낌 때문에 오히려 치아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치아 손상 없이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고 또 충치 예방에 좋은 불소설분까지 들어있는 안전하고 좋은 치약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굳이 소금 알갱이로 직접 닦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개운함이 오히려 마찰로 인한 자극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금 알갱이로 직접 닦는 것은 잇몸과 치아 모두에게 좋지 않으니 이 방법은 이제 피하는 것이 현명하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소금물로 입안을 헹구는 소금물 가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목감기 초기에 하거나 입안 소독 목적으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소금물 가글은 소금 양치와는 조금 다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구강 건강 관리에 어느 정도 보조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에는 몇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아, 긍정적인 효과요? 첫 번째는 어느 정도의 항균 효과입니다. 소금 자체가 가진 특성 때문에 세균이 잘 자라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입안의 유해 세균수를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약국에서 파는 전문 구강 청결제만큼 강력한 살균 효과는 아니지만 보조적인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 세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군요. 완전히 박멸하는 건 아니더라도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일시적인 염증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잇몸이 붓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 약간 짭짤한 소금물이 잇몸 조직 안쪽의 물기를 바깥으로 살짝 끌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삼투압 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리 덕분에 잇몸의 붓기가 약간 가라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 삼투압 작용이요? 네. 그래서 치과에서 이를 뽑거나 간단한 잇몸 치료 후에 며칠간 가볍게 소금물 가글을 권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염증으로 부어오른 곳에 물기를 빼내서 붓기를 가라앉히는 거군요. 신기하네요. 세 번째는 목이 아플 때, 즉 인후통 완화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이 칼칼하거나 따끔거릴 때 소금물로 목 안쪽 깊숙이 가글을 하면 역시 이 삼투압 현상으로 건조한 목 점막이 조금 촉촉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동시에 미약한 항균 및 염증 완화 효과가 더해져서 불편한 느낌을 잠시 덜어줄 수 있습니다. 아, 목 아플 때도요? 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목이 불편하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식사 후에 산성으로 변한 입안 환경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입안이 일시적으로 산성 상태가 되는데 이때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네, 그렇죠. 소금물 가글이 이런 산성 환경을 알카리성 쪽으로 약간 중화시켜서 충치균의 활동을 잠시 주춤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소금물 가글에 기대할 수 있는 점들이 꽤 많네요. 세균 활동 억제, 붓기나 목 통증 완화, 그리고 입안 환경 중화까지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좋은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그리고 혹시 너무 자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될 수 있듯이 소금물 가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를 하시고 양치질까지 마친 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밤에는 자는 동안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지거든요. 이때 한번 싹 헹궈주면 도움이 되겠죠. 아, 자기 전에 하는 게 좋군요. 가글하는 시간은 약 30초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짧게 하면 효과가 충분치 않고 또 너무 오랫동안 머금고 있으면 오히려 입안 점막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입안 구석구석, 치아와 잇몸 사이, 혓바닥까지 소금물이 잘 닿도록 가볍게 오물오물 헹궈주시면 됩니다. 네네. 목 안쪽까지 효과를 보려면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고 가르르르 소리를 내면서 목 깊숙한 곳까지 소금물이 닿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글 후에 입안이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굳이 헹궈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짜게 느껴지거나 특히 혈압이 있으셔서 염분 섭취에 신경 쓰시는 분이라면 맹물로 살짝 한번 헹궈내시는 것이 더 안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 개인의 상태나 느낌에 따라 조절하면 되겠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남은 것 같습니다. 바로 소금물의 농도인데요. 사실 집에서 만들 때는 눈대중으로 대충 물에 소금을 타서 쓰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 농도가 가장 적당하고 안전할까요? 네, 이 농도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금물을 너무 짜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살균 효과가 강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높은 염분 농도가 입안의 부드러운 점막을 자극하고 심하면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군요. 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들어서 세균이 오히려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말이 여기서도 통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어느 정도가 좋은 건가요? 가장 이상적이고 안전한 농도는 우리 몸의 체액 농도와 비슷한 약 0.9% 정도입니다. 병원에서 링거 주사 맞을 때 쓰는 생리식염수가 바로 이 농도인데요. 아, 생리식염수 농도요? 네, 집에서 이걸 쉽게 맞추려면 물 한 컵,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종이컵으로 가득 한 컵 정도, 약 200에서 240ml의 물에다가 소금을 채숟가락으로 반 스푼, 약 2에서 3g 정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이 정도면 짜지 않고 입안에 자극도 거의 없습니다. 물 한 컵에 차숟가락으로 반 스푼. 아, 기억하기 쉽네요. 0.9% 생리식염수 농도. 네, 그리고 물은 너무 차갑거나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소금도 잘 녹고 입안에 들어갔을 때 온도 차이로 인한 자극도 덜합니다. 네, 미지근한 물. 소금 종류는 가능하면 불순물이 적은 정제된 소금이나 입자가 고운 죽염 혹은 깨끗하게 처리된 고운 천일염 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감칠맛을 내기 위해 다른 성분이 첨가된 맛소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 맛소금은 안 되고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고운 소금 반 티스푼.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매번 이렇게 농도를 정확히 맞춰서 만들기가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좀 더 간편한 방법은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매번 이렇게 계량해서 만들기가 번거로우시다면 정말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멸균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 약국에서 파는 거요? 네, 이건 이미 말씀드린 0.9% 농도로 정확하게 맞춰져 있고 이름 그대로 멸균 처리되어 있어서 아주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작은 병이나 팩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사용하기도 편리하고요.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으니 하나쯤 구비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하시면 정말 간편합니다. 아, 약국에서 파는 생리식염수를 쓰면 농도 걱정 없이 바로 쓸 수 있겠군요. 그거 참 편리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구강 청결제, 즉 가글액을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보통 소금물보다 항균 효과가 더 강력한 성분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만 일부 제품에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서 사용 후에 입안이 화하거나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입이 자주 마르시는 편이라면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무알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생리식염수나 무알콜 가글액, 편리한 대안들이 있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소금물 가글이 이렇게 여러 좋은 점들이 있다고 해서 혹시 치약으로 이를 닦는 양치질을 건너뛰고 소금물 가글만 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이 점을 어르신들께서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소금물 가글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치약을 사용한 칫솔질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 기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 대체할 수 없다. 왜 그런 건가요? 우리가 양치질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치아 표면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치태, 즉 세균 덩어리막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건 칫솔모로 직접 닦아내야만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아, 물리적으로요? 네. 또한 치약에는 이런 치태와 음식물 찌꺼기를 잘 닦아내도록 도와주는 연마제와 세정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충치를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불소 성분이 치약에는 들어있지만 소금물에는 없습니다. 아, 불소. 네, 불소는 치아를 단단하게 만들고 세균이 만드는 산, 애시드에 잘 견디도록 도와줍니다. 아하, 칫솔질은 물리적으로 닦아내는 역할과 불소 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소금물 가글에는 그 기능이 전혀 없군요. 꼼꼼히 하시고 필요하다면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까지 깨끗하게 관리하신 후에 추가적으로 입안을 더 상쾌하게 관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보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릅니다. 보조적인 방법. 네. 양치질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양치질의 효과를 보충해주는 역할인 거죠. 네,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어디까지나 보조, 기본은 칫솔질이라는 것.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 혹시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 소금물 가글이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를 뽑거나 잇몸 수술 후에 치과에서 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발치나 잇몸 수술 후에는 수술 부위가 부어 있고 또 직접 칫솔질을 하기가 어렵거나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며칠 동안은 부드럽게 소독하고 붓기를 가라앉히는 목적으로 생리식염수나 같은 소금물 가글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삼투압 효과로 붓기를 빼주고 약한 소독 효과로 2차 감염을 예방하는 목적이 큽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치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동안 그리고 너무 세게 헹궈서 상처 부위를 자극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또한 입안에 염증, 흔히 입병이라고 하는 구내염이 생겼을 때 통증을 잠시 완화시키고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구내염에도요? 네. 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거나 너무 오래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치료 후 관리나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항상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고 근본 치료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소금물 가글을 할 때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나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선 혈압이 높으신 어르신들께서는 가글액을 삼키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소금물을 삼키게 되면 염분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아,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0.9% 농도를 지켜서 사용하시고 사용 후에는 맹물로 가볍게 한번 헹궈내시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혈압 높으신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겠어요. 또한 평소 입안 점막이 유난히 약하거나 민감하신 분들 또는 입이 자주 마르는 구강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물 가글이 오히려 자극이 되거나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권장 농도보다 더 묽게 사용해 보시거나 사용 횟수를 줄여보시고 그래도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높거나 입안이 예민하거나 건조한 분들은 좀 더 주의가 필요하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존경하는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에게 익숙했던 소금 양치와 소금물 가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었으니 가장 중요한 내용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소금 알갱이로 직접 이를 닦는 것은 잇몸과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 이제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대신 소금물 가글은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보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방법인데요. 너무 짜지 않게, 즉 물 한 컵에 찻숟가락 반 스푼 정도의 0.9% 농도로 하루 1, 2번, 특히 저녁 양치질 후에 추가적으로 사용하시면 입안 세균 활동을 억제하거나 가벼운 염증, 목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소금물 가글이 치약을 사용한 칫솔질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매번 농조를 맞추는 것이 번거롭다면 약국에서 파는 멸균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편리하고 좋은 방법이라는 팁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하거나 너무 짜게 하면 오히려 입안 점막을 자극하고 건조하게 만들어 해로울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적당히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소중한 구강건강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전부터 해오던 익숙한 방법이라도 그 이유와 올바른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나면 더욱 지혜롭게 건강을 챙기실 수 있겠지요. 이렇게 우리 몸을 아끼고 돌보는 작은 관심과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평소에 하던 다른 건강관리법은 괜찮은 걸까? 하고 궁금해지신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들었던 방법이나 오랫동안 해오던 민간요법 같은 것들이요. 네, 그런 것들도 궁금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되는지 한 번쯤 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시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아주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늘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히 관리하시려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참 존경스럽고 보기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르신들의 매일매일이 건강하고 편안하시기를, 또 웃음꽃 피는 즐거운 일들로 가득하시기를 저희가 항상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전해드리는 이런 건강 정보들이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에 계속해서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알기 쉬운 건강 이야기를 꾸준히 듣고 싶으시다면, 괜찮으시다면 구독이나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내용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